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깻님님.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하는데요. 제 기억에 5편 하고 나서 6편 할 때도 한 두어 달 걸렸었는데 6편 하고 7편 할 때도 지금 한 두어 달 지난 것 같아서 이 연금저축 시리즈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바로 직전까지 뭘 배웠는지 기억 잘 안 나죠? 보면 알죠? 봐야 될 게 늘어났어요. 6개. 대략적으로 제가 훑어봤거든요. 오기 전에 훑어봤더니 연금저축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금저축을 하게 되면 한도가 뭐고 얼만큼 넣고 어떤 세제 혜택을 받고 어떻게 수령하게 되는지까지 수령까지 다 했고요. 그 과정에서 있는 전체적인 세액공제 얘기, 과세 이연 얘기, 저율과세인 그 수령 얘기까지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다 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알 것 같아요, 다들. 자, 연금은 돈을 넣는 것까지는 의사결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이 아마 연금저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연금저축의 운용입니다. 자, 운용이라는 말이 이게 투자업계에 쓰이는 용어예요. 매니지먼트죠. 운용이죠. 이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운영으로 착각해요. 이건 오퍼레이팅이죠. 그거랑 다른 개념이란 의미입니다. 자, 매니지먼트, 자산 운용, 에셋 매니지먼트의 이 개념에서 운용이라는 것은 상품 사는 거? 그런 거 전반적으로 다 포함하죠. 상품을 선택하고 알맞게 기대 수익률을 잡고 포트폴리오를 잘 갖추어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그 일련의 모든 것들을 운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헷갈리지 맙시다. 운용이랑 운영이랑은 다르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연금 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연금을 30살에 가입해서 55세 은퇴하더라도 65세에는 국민연금이 나올 것이고 80세에 만약에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 그거를 100세까지 받다가 쓰고 그때 즈음에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남은 자산은 상속이 되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금의 활용법은 되게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연금과 나의 연금 사이에 갭을 메꾸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이 모아서 내가 80세 이후에 100세까지, 왜냐면 깻님은 120살까지 산다고 말씀드렸죠? 네. 기억났어요?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냥 한 100살 전에 100살 전에 뭐요? 100살 정도만 살면 되지 않아요? 그게 원한다고 그렇게 100살까지 살아져요? 아니 120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간 본연의 욕구입니다. 아, 오래 살고 싶은? 근데 그 나이 되면 또 오래 살고 싶겠죠?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죠. 우리는 어릴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불같이 살다 가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지금 어려서 그런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100살, 120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120살까지 있느냐, 건강하지 못한 채 100살까지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훨씬. 그 건강하다는 것은 연금과도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몸이 아프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간병을 받아야 되겠죠?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런 것들에서 이 돈이라는 문제는 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김경록 박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60년대생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은퇴한 얘기 해주잖아요. 그들의 미래가 갈라지는 건 그들 다 비슷한 수명을 가질 겁니다, 아마. 하지만 노후를 결정하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아프더라도 이 돈 문제가 없어야 그래도 마음 편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금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모아야 되죠. 자, 이렇게 돈 넣을 때는 세액공제, 돈 굴릴 때는 과세 이연, 연금 탈 때는 저율과세, 돈을 붓는 것부터 타 쓰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들어가는 게 연금저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입니다. 자, 돈 굴릴 때는 과세 이연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과세 이연이라는 말은 그 안에서 수익 나면 세금 안 내고 쭉 밀어준다, 연금소득세로 밀어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굴릴 때는 어떤 걸로 굴리냐? 그 고민이 엄청 본연의 고민이 되죠. 펀드로 굴릴지, ETF로 굴릴지, TDF로 굴릴지, 예금으로 굴릴지, 채권으로 굴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요거는 대략 몇 년 하게 되죠? 대략 몇 년일까요? 30년? 30년 하게 될 것 같다. 사관님은 몇 년 운용할 것 같아요? 연금 운용 신경 써야 될 게 몇 년일 것 같아요? 40년? 40년? 다들 통이 다 작아지셨네요. 70년? 70년? 자, 깻님은 20대니까 만약에 이 즈음에 연금을 개설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붓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한 1,000만 원 돈이 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이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한 1, 2년 걸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후로는 바로 이제 목돈이 바로 된 거잖아요. 계속 커질 겁니다. 그리고 연금을
개시하고 그 후로 연금을 받는 기간 내내 계속 운영한다 했죠. 처음과 끝이에요. 운용이라는 것은 거의 처음과 끝입니다. 하지만 정말 신경 써야 될 건 진짜 첫 1년 빼고는 다 해요. 첫 1년 금액이 작으니까. 아, 그때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적립 효과가 훨씬 셉니다. 아, 얼마를 들이붓는지? 네, 수익률을 그냥 뭉개버려요. 넣는 돈이 들어있는 잔고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막 뭉개져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때는. 첫 1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신경 써야 되는데 이거 대략적으로 70년 맞습니다. 오. 그렇죠. 거의 70년 동안 연금 굴리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봐봐요. 여기 ETF로 굴릴지 DDF로 굴릴지 펀드로 굴릴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의 지편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의 유일한 자산운용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샀다가 팔아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귀찮을걸요? 아, 샀다가 팔아서.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 많은 투자자들 샀다 팔았다 자주 하잖아요? 왜 연금에서는 샀다 팔았다 다 할 수 있는 계좌인데 안 할까요? 귀찮아서? 아니요. 샀다 팔았다 하는 이유는 빨리 수익 실현해서 빨리 뭔가를 쓰고 싶은 건데 연금 계좌는 이거 어차피 빨리 매매해도 출금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어도 아무도 안 한다니까요. 연금 계좌 가지고 안에서 진짜 빨리 사고 판다? 없어요. 빨리 사고 파는 사람들 전부 그냥 일반 주식 계좌로 하고 연금은 그냥 방치 아니면 묵히는 거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근데 투자를 안 하는 친구 중에서 연금은 꼭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여기서 투자하면 안 돼요? 투자? 그렇죠. 장기 컨셉으로 투자를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라면 아예 시작부터 장기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를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만큼 그렇게 시간의 지평을 길게 가지고 가는 계좌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빨리 알려주세요. 아. 이제 상품 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이죠? 잠깐. 연금 있나요? 연금 있는데 이제 해지하기로 했었잖아요. IRP가 있었는데 그다음 뭐 하기로 했죠? 이거 맞는지 생각해봐요. IRP가 있는데 실수로 돈을 많이 넣었는데 IRP는 중도 출금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잠겨 있었는데 해지를 하려고 그랬더니 소득 증빙할 수 있는 게 아직 없어가지고 일단 기타 소득세를 떼고 돌려준다 해가지고 나는 그거 싫다 해가지고 7월달까지 소득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7월달에 소득이 나오면 그걸 제출하면서 16.5를 떼지 않고 온전하게 출금한 다음에 연금저축을 트겠다. 맞나요? 네. 오, 말 빠른데. 어디까지 됐나요 그게? 그러고 이제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계좌를 최근에 열어가지고 8월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상품을 미리 골라놓으면 되니까. 그럼 IRP는 지금 어떻게 된 IRP는 거예요? 그대로 해지가 안 된 상태로 있는 거죠. 소득 서류는 나왔어요? 찾아봐야죠. 소득 서류는 홈택스에 들어가가지고 위에 검색해보면 세액공제 등 소득공제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출하면 돼요. 자, IRP 이제 해지를 할 거고 지금 한 달 1계좌 계좌 개설하는 것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연금 열 거고 이제 채워서 넣을 거잖아요. 연금 얼마나 넣을 거예요? 근데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요? 그 계좌의 특징이 따로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안 배워요? 운용에 대해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상품이 디테일한 거는 다른데 이 90%가 비슷한 계좌라고 했잖아요. 그 면에서는 이 90% 동일한 걸로 운용에 대한 거는 일단 거의 다 해결돼요. 자, 연금 개설하시고 연말까지 돈 팍팍 넣어야죠. 자, 가보겠습니다. 연금 굴리기입니다. 연말정산 받을 때 연금저축 없으면 돌려받을 거 없잖아요. 연말정산 두렵지 않아요? 저 두려워해야 돼요? 한번 크게 한번 뱉어내봐야 되겠군. 크게 많이 뱉어냈다는 건 뭘 뜻하죠? 연금저축을 안 했거나 소득이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많이 쓰면 많이 써도 소득공제로 커버될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죠? 얼만데요? 2,500만 원. 2,500만 원. 만약에 연금이 4천만 원인 사람과 1억인 사람 둘 다 소득공제로 깎을 수 있는 건 2,500만 원이 끝이에요. 그 나머지 플러스는 그 넘은 거는 세액공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소득공제의 최대 한도예요. 소득공제. 소득공제라는 건 내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잖아요. 뭐 청약을 하든 뭐 신용카드를 쓰든 이거 다 소득공제잖아요. 소득공제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최고 한도가 있어요. 2,500만 원. 최대 캡이 있어요. 봐봐요. 지금 요거는 안 변하고 있잖아요. 소득공제 2,500원은 안 변하고 있어요. 그럼 봐봐요. 지금 옛날과 달리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풀타임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고 해도 아마 진짜 웬만한 회사를 가더라도 진짜 2,600은 일단 넘을 거예요. 거의 3,000 가까이. 이게 아마 초봉일 것 같거든요. 자, 요 정도예요. 그러면 소득공제 2,500만 원 가지고 깎을 수 있는 한도는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여기서 이제 직급이 올라가지고 5,000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소득공제 한도는 여전히 2,500만 원만 됩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중에 2,500만 원은 소득공제를 깎아내고 나머지 2,500은 여전히 벌어있는 상태, 소득인 상태로 남게 되는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세액공제 밖에는 없죠.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이 거의 메인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연봉이 이 정도 올라간다. 그럼 대기업 다닌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 세액공제 제대로 안 받으면 많이 뱉어낸다. 라는 결과가 됩니다. 제가 강연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보통 뭐 공사를 가거나 공기업을 가거나 기관에 가게 되면 그 앉아 있는 분들의 소득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유치하는 줄 알아요? 연금 얘기를 만약에 컨셉으로 할 때 연말정산 뱉어내신 분이라면 많이 드는 회사는 여기는 급여가 되게 높은 회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만 딱 봐도 알죠. 소득공제, 사람들이 대부분 소득공제만 알아요. 왜냐? 우리 옛날부터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도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 소득공제 이런 거는 그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쓰는 게 유리하니 이게 쓰는 게 유리하니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둘 다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연금저축입니다. 결국 게임 체인저는 연금저축이었죠. 자,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고 자, 본격적으로 연금 굴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연금 굴리기를 제가 쉬운 것부터 가장 보수적인 것부터 조르륵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 쉽다는 건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것도 의미하고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것도 의미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리스크 기대 수익률 다 같은 생각이라고 보면 돼요. 난이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르륵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 답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 MMF입니다. 그 생초보반에서 가르쳐준 거. 맞죠. 얼마 전에 영상 올라왔죠. 두 번째는 금리형 ETF입니다. 세 번째는 TDF입니다. 네 번째는 자산 배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장 ETF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치 투자예요. 자, 요렇게 봤을 때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하죠. 제일 쉬운 거는 현금으로 거의 두는 거잖아요. 그게 MMF예요. 자,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CMA 넣어놓은 정도는 우리가 얻자. 그래서 CD금리 ETF, 금리형 ETF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해봐요. 금리형 ETF보다 바로 위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정적인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자산 배분. 그렇죠. 금리형 ETF 바로 위에는 자산 배분 있죠. 자, 자산 배분보다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뭘 해야 되죠? 직접 투자. 다 까먹군요. 얼마 전에 우리가 왜 나의 투자 성향을 찾기 위해서 기준을 제가 여러 가지를 정해줬잖아요. 거기서 1번이 뭐였어요? 시장을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시장을 내가 견딜 수 있는가? 시장 투자를 내가 하는 게 맞는가라는 그게 첫 번째 기준이잖아요. 그거 연평균 수익률 보통 한 10에서 13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바로 직전에 있잖아요. 7에서 10 자산 배분 그 위에 시장 ETF가 있죠. 자, 시장 ETF를 넘어서서 돈을 더 벌고 싶다. 그럼 뭘로 가야 될까요? 개별? 가치 투자? 개별이라는 거는 약간 투자의 수단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 시장 투자를 넘어선다면 첫 번째로 올 거는 섹터를 사는 거죠. ETF. 네. 섹터를 사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치 투자로 가게 됩니다. 그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연금 운용의 첫 번째 연금 굴리기 전략 운용 방법 첫 번째는 MMF입니다. 요거는 머니 마켓 펀드의 약자예요. 머니 마켓 펀드입니다. 옛날에는 MMF 이상한 거 많았었는데 요새는 거의 똑같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합니다. ETF가 아니에요. 일반 펀드예요. F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일반 펀드. 그래서 여기 보면 앱에서 연금 펀드 신규 매수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인즉슨 ETF 메뉴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연금 ETF 주문, IRP ETF 주문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일반 펀드로 들어가가지고 MMF로 검색 딱 하면 보통 딱 나와요. 이렇게. 이름이 삼성 신종 종류형 MMF 제4호 CP. 이름은 어렵지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MMF 수익률 봐봐요. 어떤 느낌 들어요? 자, 최근에 이게 연환산시켜주는 거니까 최근에는 한 3.15로 얻었다. 한 3.17 정도.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39 정도 얻었다. 라는 느낌. 자, 이게 우리가 지금 금리 상황에서 현금을 어디엔가 파킹해 뒀을 때 얻게 되는 거의 평균치 비슷하잖아요. 다 비슷해요. RP랑 비슷한 거예요. 요 정도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RP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수를 할 때 금리가 확정되거든요. 근데 MMF는요.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영이 돼요. 그래서 확정 이런 개념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MMF를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달 뒤에 금리 얼마가 붙어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모릅니다. 모르는 건 MMF입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맞게 나온다. 자, 이게 MMF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MMF를 가장 첫 단계, 완전 첫 번째 스텝으로 보는 건데 현금 바로 다음 투자로 보는 거예요. 현금 바로 다음. 현금으로 두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절대 하나, 두 번, 세 번 현금으로 두지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연금운용, 연금저축 있잖아요. 연금저축에 입금하면 뭐가 돼 있을까요? 디폴트 옵션. 그렇죠. 그게 필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현금이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상황에서 어때요? 현금 바로 다음에서 MMF만 사도도 지금 3%가 넘게 나와요. 너무 큰데 정말 많은 돈들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현금. 그래서 제발 가만히 두지 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계속 안 들어. 그래서 뭘 합니까? 디폴트 옵션 하는 거죠. 디폴트 옵션. 근데 디폴트 옵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디폴트 옵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디폴트 옵션이 필요가 없죠. MMF라도 사두겠죠, 이제는. 금융 ETF라도 사줄 거고 오늘 나오는 솔루션 중에 뭐가 됐든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폴트 옵션이라는 건 내가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주변 사람들 챙길 때 쓰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 현금으로 뒀던데요. 이전에 정말 관심이 없었었나 봐요. 아니, 돈은 5만 원씩 꼬박꼬박 넣고 있었거든요. 어디다가요? 5만 원? 그 IRP에다가. 근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해놨던데. 한 10개월 뒀는데 한 4천 원 붙었나? 현금에 이자가 붙어요? 디폴트 옵션 아니에요? 그게? 저 아무것도 안 샀었어요. 아, IRP라 했죠? IRP의 차이랑 여기서 대충 말씀드릴게요. IRP는 현금성 자산이라는 형태로 사줘요. 여기서 말하는 연금저축은 현금이라 했잖아요. 저거는 진짜 그냥 두는 현금이고 IRP는 현금성 자산으로 사진다고 했는데 그게 MMF예요. 아 진짜? 사실상 MMF랑 똑같아요. MMDA라는 건데 다행이네. 그래서 3% 정도 붙는 거예요. 그래서 IRP 장점이 뭐냐? 정말 무관심해도 이 정도는 붙기 때문에 IRP가 장점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저는 탁월한 선택을 했네요. 아, 어지러지러 혼미하다 지금. 다행히도 네, 그런 IRP 자체의 디폴트 옵션 덕분에 어쩐지 조금씩 뭘 주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IRP는 디폴트 옵션이 필요가 따로 없는데 왜냐하면 그 자체가 최소 현금성 자산이라는 MMDA로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금리가 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운영을 배우고 있는데 이 계좌의 차이까지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긴 한데 자, 방금 설명드린 대로 연금저축은 돈 넣으면 강현금, IRP는 돈 넣으면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 자, 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MMDA라는 건데 이게 그냥 MMF랑 거의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IRP는 그래서 한 3% 정도 붙어 온 거죠. 자, 어쨌든 제가 경계하는 건 뭐냐? 연금저축에 입금하고 가만히 두는 사람들.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뭐라도 하자, MMF라도 하자. 이게 1번입니다. 사관님 연금 뭐 돼 있죠? MMF. 너무 당당히 MMF 하니까 이거 잘하고 있는 거죠? 놀고 있진 않은데, 그죠? 놀고 있진 않은데 최소한만 하고 있는 거죠. 최소한만. 최소한만 해야지. 왜냐? 2024년에 최소한이라는 건 한 3.3 되니까. 근데 그 저축은행 예금 이런 거는 뭐예요?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왜요? 높은 건 해도 된다면서요? 별로 안 높아요. 원래 엄청 높았는데 지금 안 높아요. 또 기간을 묶어야 되죠. 기간을 정해서 묶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물을 줄 알고 제가 아까 혹시나 하면서 들어가서 봤습니다. 자, 지금 IRP에서 참고로 예금이라는 것은 연금저축에서 안 돼요. 아 그래요? IRP에서만 돼요. 자, IRP는 예금이 돼요. 예금이라는 건 증권사에서 다루지 않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살 수 있는 예금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IRP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뭘 하냐면요. 상품을 공유해요. 진짜 은행에 있는 예금을 진짜 증권사에 가지고 와서 라인업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금자 보도 돼요. 그래서 IRP에서 가입 가능한 예금 상품 중에 금리 제일 높은 순서대로 솔팅을 딱 했더니 이게 제일 높더라고요. 뭐죠?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 정기예금, DC 1년, DC나 IRP 1년 3.5%. 자, 만족스럽나요? 1년 묶어야 돼요. 1년 묶고 3.5. 이게 제일 높은 거라니까요, 지금. 바로 밑에 3.4. 되게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많이 내려갔어요. 한 5 이렇게 줬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간이 3년 묶을 때, 또 그 이상 이렇게 묶을 때, 기간이 길어지면 금리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솔팅을 했는데 1년짜리가 메뉴에 있다는 건 뭘 뜻할까요? 아 전체 중에? 네. 그럼 내려간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3년짜리나 2년짜리 이런 친구들이 예금 금리가 더 낮다는 거잖아요. 그럼 장당기 금리 역전됐다는 거잖아요. 장당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장 자체는 말씀하신 그대로 내려가는 게 이미 반영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진짜 보기 드물어요. 높은 수익률을 순서대로 예금을 솔팅했는데 1년짜리가 메뉴에 1년짜리가 다 나온다니까요. 3년짜리 뒤에 가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3년을 묶었는데 금리 더 낮게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장기간 길게 묶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기간을 묶지 않고도 저렇게 단기간으로 묶을 수 있는 상품들이 요즘에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관문은 MMF였고요. MMF는 지금 넣어도 3.15 저 정도는 여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15는 약간 아쉽다면 왜냐? 금액이 되게 클 수 있잖아요. 금액이 막 연금저축 이런데 막 억대 들어있는 사람 있잖아요. 억대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3.5와 3.1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3.15 금리 조금 아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금 운용의 두 번째 솔루션, 두 번째 난이도, 두 번째 스텝, 금리형 ETF입니다. 자, 금리형 ETF 저기 뜨고 있나요? 자, 금리형 ETF를 보게 되면 이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CD 금리 액티브 또는 코퍼 금리 액티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브랜드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요게 금리형 ETF고요. 자, 금리형 ETF는 진짜 좋아요. 자, 밑에 볼까요? 자, 이게 금리형 ETF 중에서 제일 큰 거를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제일 대장을 가지고 온 겁니다. 설정액 기준으로. 설정액이 9조 500억. 진짜 많이 샀네요. 자, 대한민국의 코스피 200 기준으로 대기업들 줄 짝 세워가지고 코스피 한 200 정도 가면 1조 정도 될걸요? 한번 쳐볼까요? 여기서 시가총액 돼 있죠. 시가총액 지금 이거 500조잖아요. 삼성전자 500조 갔나요? 오, 많이 올랐군요. 역시 삼성전자 500조 탈환했습니다. 시가총액 500조. 자, 쭉 가서 코스피 200. 자, 얼마죠? 1조 3천억.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줄을 세웠을 때 이제 상장 주식수 기준으로 코스피 200이라는 건 우리 뭔가 대기업들 선을 자르는 거기잖아요. 거기에 하는 게 1.3조예요. 시가총액. 근데 지금 CD 금리 ETF에 얼마 있다고요? 9조 500억. 이건 무슨 뜻이에요? 대기자산. 파킹돼 있는 거예요. 파킹. 지금 너무 혼란스럽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또는 야, 금리형 ETF만 넣어놔도 금리가 얼마 나와요? 막 3점 몇 나오는데 굳이 딴 거 할 필요 있어? 금리 내려갈 때까지는 여기서 기다리지 뭐. 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금리형 ETF는 언제든지 매수하고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어요. 시장이 열려 있는 한. 그리고 밑에 차트 봐봐요. 그림 봐봐요. 이게 뭘 뜻해요? 계속 올랐다.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자 붙여주니까. 그렇죠. 금리형 ETF는 마치 내가 여기 넣은 돈으로 모아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예금했다가 찾아주는 그런 비슷한 스킴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 일정하죠. 정말 일정하죠. 자, 이게 CD금리의 장점입니다. 이거의 금리가 얼마라고요? 지금 1년 기준으로 3.7. 뭐 1개월, 3개월로 하면 조금 더 줄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MF보다 더 높아요. 3% 중반대를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준단 말이죠. 자, 이 ETF 최소 가입 금액도 없어요. 만기도 없어요. 아무런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저거 100만 원이에요? 네. 너무 놀랐네. 자, ETF 중에 우리는 ETF를 10,000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100만짜리 ETF도 있죠. 근데 이게 제일 커요. 기다리는 돈들은 목돈이 많은가 봐요. 한 주에 104만 원. 자, 이런 ETF가 있는데 참고로 이게 다 100만 원 아니에요. 이거 만 원짜리 딴 거 하면 돼요. 볼게요. 지금 100만 원짜리 너무 놀라신 것 같은데.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ETF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4년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파워는 가장 강하기 때문이죠. 자, ETF를 전체 순으로 쭉 세웠더니 한 주가 104만 원인 게 지금 메뉴에 있잖아요. 근데 조금 내려와서 타이거 CD금리 투자 요거는 한 주에 5만 원. 이 정도 충분하겠네요. 5만 원짜리 CD금리 ETF 있으니까 저거 하면 되겠네요. 그 밑에 또 코덱스 10만 원짜리 하나가 있고요. 이게 이자를 계속 붙여주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자를 계속 붙여주는 구조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얘가 오래돼가지고 100만 원이 된 건 아니에요. 시작 자체를 100만 원 했을 겁니다. 여기 보면 6월 8일. 그거 봐요.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나올 때 ETF는 그 최초 상장할 때 가격 그냥 정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CD금리 ETF 이런 걸 놔두고 다른 거 할 필요 있나요?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별로. 이게 금리형 ETF 두 번째입니다. 자세한 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MMF 할 바에는 금리형 ETF 하는 게 훨씬 낫겠는데요? 내용물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내용이나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다 단기금융시장에서 비슷비슷한 상품들이잖아요. 하지만 MMF는 짠 일반 펀드죠. 그리고 여기는 짠 금리형 ETF입니다. ETF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 주문을 못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MMF는 아침에 주문 내는 거랑 오후에 주문 내는 거랑 어차피 똑같이 주문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동화도 쉽고 펀드 자체의 그 거래가 더 장점이 또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ETF 다 매수할 줄 알아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금리형 ETF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연금 텄어요. 누군가 틀어 해가지고 저녁에 텄어요. 그리고 막 돈도 넣었어요.
근데 친구가 야 내일 9시에 장 열리면 ETF 들어가서 거기다 대고 CD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 100만 원 거 그 다음 거 5만 원짜리 골라가지고 그 넣은 10만 원을 이걸로 수량과 가격을 정해서 매수를 해놔라는 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MMF는 어때요? 그냥 매수 누르면 매수가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MMF가 편한 사람과 금융 ETF가 편한 사람이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깨님한테는 금융 ETF 해야죠. 사관님 MMF 팔고 금융 ETF로 바꾸나요? 저 다시 보니까 TDF입니다. 마이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 가지로 반전의 반전. 현금이었습니다. 아니네요. 저 MMF인 것 같아요. 이런데 TDF였어. 이게 헷갈리긴 해요. 이 금융이 희한한 게 이 영어로 된 세 글자를 너무 좋아해. TDF, ETF, ETN, ELS. 그래서 이 상품들의 구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질문이 많았냐면 ETF랑 ELS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되게 어렵죠 그런 거. 너무 다른 거라서. 너무 다르니까. 그 두 개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이름이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게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ETF 하는 게 좋아요? IRP 하는 게 좋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엄청 혼란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우리 채널 열심히 보신다면 그런 건 이제 안 헷갈리실 겁니다. 자, 연금운용의 세 번째 솔루션 TDF입니다. 지금 사관님께서 방금 MMF인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TDF였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TDF 요것도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요. 수익률 순서대로 그냥 요렇게 3개월 수익률 순서대로 하위 솔팅을 했습니다. 근데 3개월 수익률로 솔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게 제일 기본값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안 댔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꽤 높은데? 자, 3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자, 요거는 연율화 하지 않아요. 연율화 하지 않고 절대 수익률로 나오는데 3개월 동안 8.6% 정도 나온 것들이 요렇게 그리고 7.6 나온 게 세 번째. 이 놀라운 게 1위가 사실 제가 아직 공부를 하지 않은 ETF예요. 미래셋 우리아이 TDF 2035 만기. 2035년 만기요? 네, 그러면 몇 년 남았죠?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제가 방금 네이버 이렇게 쳐봤는데 미성년자들을 위해 부모님이 계좌 개설을 해줄 때 사다 줄 수 있는 TDF 상품입니다. 거기에 맞게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고 특이한 건 2035년이 되면 우리가 주로 쓰는 TDF는 저 숫자 날이 진짜 도래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내용물이 바뀌죠? 내용물이 어떻게 바뀌냐고. 채권 쪽으로. 채권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채권 한 90? 거의 맞췄습니다.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 빼도 이제 주식 20 정도 남겨두는 게 보통인데 요거는 2035년이 되면 그대로? 아까는 그 청산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뭐가 청산이 돼요? 거의 다 현금화되는 걸로. 싹 현금화되는 걸로. 그 아기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는 현금으로 나오게? 근데 그거 뽑을 수 있어요? 다 뽑을 수 있죠. 왜 다 뽑을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연금 시리즈니까 퀴즈. 혜택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세액공제 안 받으니까 다 뽑을 수 있죠. 지금 사관님 방금 대답하니까. 자, 이거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따로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를 해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미성년자들을 위한 TDF 상품이 나와 있었다는 게 특이했고요. 그리고 메뉴에 있어요. 그 다음은 두 번째는 한국투자 TDF 알아서 2080이에요 지금. 알아서 이 TDF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원래 한투 TDF가 수익률 높기로 유명했어요. 수익률 되게 높아요. 잘 안 드러나서 그런데 근데 2080은 TDF 라인업이 어떻게 돼가는지 저도 모르겠네. 2080이면 55년 뒤. 그러면 이거를 매수할 만한 친구들은 미성년자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 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친구들일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숫자가 커질수록 주식이 커지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것도 2035년이지만 미성년자 전용이라서 주식이 높은 거. 그리고 밑에 것도 2080이니까 아예 주식 비중이 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제일 높고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한국투자 TDF 알아서 ETF 포커스. 이거 우리 했던 거네? 2060. 자, 요게 세 번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식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주식 많은 것들이 상위에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TDF라는 게 뭐죠? 타겟 데이트 펀드입니다. 자, 날짜를 정해놓은 거예요. 어떤 날짜를 정해놓나요? 은퇴 날짜? 그렇죠. 은퇴 날짜. 내가 은퇴할 것 같은 날짜. 그 숫자 연도가 붙어있는 것들을 고르시면 되죠. 가장 간단한 공식으로는 내 생일에다가 60을 더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도요? 네, 내 생일 연도에다가.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거랑 가장 가까운 TDF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2045 이렇게 정할 수 있게 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요새 초년생 친구들 한 95년생 딱 떨어지게. 자, 95년생이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60 다음에 뭐죠? 2055. 2055죠. 뭐 예를 들면 한국투자 TDF 알아서 포커스 2055. 그게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비중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TDF는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TDF가 정말 빨리 늘어나고 있고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만 하진 않거든요. 이 잔고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커지게 되면 보수를 낮출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수가 커지면 보수가 낮아져도 결국 운용사가 가지고 가는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보수 경쟁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ETF도 그런 것처럼. 근데 TDF는 지금 아직 막 본격적인 경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엄청 지금 고성장하고 있고 진짜 신경 안 쓰면서 그냥 두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TDF만 한 게 없어요. 진짜.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내용물이 뭐뭐 들어있는지는 볼 수 있는 거죠? 네, 들어가면 바로 보입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 안 그래도 오늘 낮에 점심 같이 먹다가 연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IRP 오, 얘기를. 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죠, 먼저? 그 제가 먼저 투자 얘기를 꺼냈으니까. 아, 그래요? 먼저 꺼냈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투자가 IRP밖에 없으니까. 음, 그래서 그걸 꺼냈는데 메인으로 한 말이 걔 회사가 딥인데 회사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고 있대요. 자기 개인 계좌에서. 근데 좀 아깝잖아요. 딥인데 개인 계좌 똑같이 따라하는 게. 그래서 좀 덜 신경 쓰는 그런 거 없나? 라고 했었거든요. 딱이잖아요, TDF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약간 공격적인 TDF 이런 건 없어요? 2080. 그러니까 그 2080이 주식 비중이 높은 건 알겠는데 그 주식이 좀 더 공격적이라던가 이런 거는 다 살펴봐야 돼요?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TDF의 기본적인 전략 운용 원리가 자, 첫 번째가 자산 배분이에요. 자산 배분이죠. 자산 배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액티브성 찾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이게 초장기 투자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글라이드 패스라는 것에 맞게 주식 비중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죠. 시장을 사는 거예요? 시장 많이 담죠. 시장 많이 담는데 우리가 직전 영상에서도 배웠듯이 시장만 사는 거는 수익률과 변동성이 정말 큰 투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TDF는 열어보면 과분산입니다. 과분산.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분산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TDF들 열어보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 자산이 막 1000개, 2000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000개, 2000개라는 게 열어보면 그냥 전 세계 시장 다 사놨어요. 지구를 사다 놨다니까요. 인류의 발전에 투자하는 느낌이라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서 이제 동일한 종목 내에서 비중의 조절을 계속 해주는 게 TDF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본인이 그냥 시장 지수 사는 게 낫네요. 이것보다 시장 지수 사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더 높고 더 어려운 투자죠. 계속 산다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80을 예로 들어 볼게요. 2080과 예를 들면 나스닥 100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다른 투자예요. 자, 2080은 주식이 꽉 차 있다고 해도 요거는 정말 전 세계에 수천 개 뿌려진 주식들이 다 모아져 있는 거여가지고요. 진짜 움직임이 더디거든요. 주식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스닥은 장기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즉 우리는 시장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내가 꾸준히 사서 담아서 결국 이런 변동성이 나중에는 우상향하는 거를 믿고 가야 된다 했잖아요. TDF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TDF는 훨씬 느리고 훨씬 무디고 훨씬 둔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신경을 덜 쓰는 대신 이런 거구나. 네, 훨씬 토끼와 거북이의 거북이 같으신 거예요. TDF는 주식 비중 높다고 해도 시장 ETF랑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이게 단단한 투자를 지향합니다. 이것도 투자 성향에 따라 골라야 되는 거네요. 이 연금 운용 1, 2, 3, 4, 5, 6을.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비교를 해본 것처럼 나는 이미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서 예를 들면 미국 시장 이런 거를 내가 확고하게 생각을 해서 쭉 내가 산다면 그 어떤 변동성도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TDF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 TDF는 정말 과분산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내가 취하고자 하는 욕심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왜냐? 귀찮으니까. 네, 귀찮으니까. 귀찮고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만 있으면 되니까. 네, 예금보다는 더 높죠. 뭘 해도 예금보다 높습니다.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CD금리만 사둬도 예금보다는 높으니까요.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다 예금해요. 예금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도 노력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TDF를 연금에다 담으면 엄청 두려워할 거예요. 왜요? 이제 해본 적 없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잖아요. 사실 금융 ETF는 손실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날 마이너스는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산 날은 마이너스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한옥가 차이로 의해서.
하지만 며칠만 지나도 플러스 이제 나가지고 마이너스 손실을 못 볼 텐데 TDF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 꺾였던 2021년 하반기부터 거의 23년까지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몇 개는. 근데 이게 주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시장 지수보다도 둔하긴 하지만 주식 들어있는 만큼 얘도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마이너스 폭은 작은데 막 회복도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이런 거는 항상 보여줍니다. 이제 움직임이 둔한 친구들의 또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는 저는 뭐 TDF 이런 거를 거의 제가 한 4년 됐을 거예요. 영상 만든 지가 TDF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TDF 손실 나가지고 이거 팔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 엄청 많이 와요. 너무 힘들대요. 계속 붙는데 회복도 안 되고 계속 마이너스고 이 붙는 게 맞나 너무 보기도 싫고 이런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또 TDF이고 그만큼 더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는 발전하니까요. 주변에 TDF로 전도를 하기가 되게 용이해요. 고르기도 쉽고 날짜에 맞춰서 그리고 이 일을 시키기도 되게 쉽고 이것도 펀드면 자동 매수가 되는 거죠. 네. 그게 너무 장점이죠. 그러니까 괜찮네요. 만약에 자 그 친구를 만났어요. 룸메를 만났어요. 근데 그 룸메는 DB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친구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님이 투자를 조금 하셨던 분이라서 DB인데 지수를 담는데요. S&P. 대박이죠. 그래서 오 좋겠네 이러니까 좋대요. 그렇죠. 똑같은 것도 남이 해주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율 그대로 자기 IRP 계좌에서 한다고. 6대 4더라고요. 아 6대4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게 6대 4인데 이제 자기도 슬슬 비중을 4대 6으로 바꾸고 싶대요. 투자를 조금 더 높여서. 전도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일단 그 사장님은 우리 구독자인 거 아니에요? 자산 배분을 스스로 6대4로 하시는 분들이 많나? 투자라는 건 예금만 하거나 주식만 하거나 아니에요? 6대4라고 계시다고요? 우리 채널 구독자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자 그 친구에게 너 IRP 있구나. 돈이 얼마 들어있구나. 아 이렇게 하고 있네. TDF 해보는 거 어때? 너 몇 년생이니? 60도 해가지고 너는 2050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2050 중에 어떤 거 골라볼까? 그 이제 짝솔팅 해가지고 수익률을 좋거나 아니면 좀 큰 친구로 고르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매수를 한번 해줘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이것도 월급날 매달 사줘야 돼? 아니, 그러지 말고 자 월급날 매월 25일이라면 25일에 그 친구의 월급 계좌, 은행 계좌에서 이 TDF를 담고 있는 이 IRP 계좌로 자동 이체를 걸죠. 걸고 그날 자동 매수 약정이라는 걸 앱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매월 25일에 이 계좌에서 50만 원어치 이 TDF 상품이 자동 매수가 되도록 약정, 만기는 얼마? 한 10년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하면 돈 넘어오는 것도 자동, 매수가 되는 것도 자동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그리고 그렇게 세팅해놓고 항상 한 3년 뒤 열어보면 됩니다. 어떤 투자든 3년 뒤 열어봤을 때 내가 의학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 자, TDF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서 그 현금으로 ETF나 금리형 ETF나 이런 걸 사주는 것조차 없앨 수 있는 방법. 왜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흔들리잖아요. 뭐야? 내가 샀는데 비싼 건가? 최근에 시장이 올라왔나? 이달 건널뛸까? 별 생각 다 하게 되는데 항상 시장을 무시하고 나의 전략을 고수하는 게 필요하죠. TDF는 그런 게 좋습니다. 귀차니즘 있는 사람한테 딱이겠네요. 네. 참고로 미국에서 연금 운용을 하는 그런 근로자들의 60%인가? TDF예요? TDF를 쓰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정말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두 명의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노후를 좋게 만드는 것의 공식은 연금저축이나 IRP를 열어요. 그것과 TDF가 만나요. 디폴트 옵션까지 붙어요. 요 세 개가 만나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조차 투자가 된다니까요. 미국의 401k는요. 회사 입사하고 나서 따로 신청해가지고 저는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이라니까요. 디폴트 옵션이 거기는 TDF예요. 우리 예금이잖아요. TDF 거의 안 하더만. 우리 예금이잖아요. 있으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IRP와 TDF와 디폴트 옵션 이 세 개가 만나야 401k를 그나마 흉내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안에서 수익률을 더 잘 낼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익률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연금을 트고 TDF를 사고 또는 디폴트 옵션까지 적용을 하게 만드는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TDF 의미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TDF를 가지고 이게 나스닥 사는 것보다 나아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그거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나스닥은 많이 오를 때도 있고 많이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것보다 훨씬 덜 하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무관심하게 운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세상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라고 전 세계에 투자 안 하고 자기 시장에만 투자를 하는 그런 건 아닌 거죠? 운용 방식이. 미국에 있는 TDF도 전 세계에 뿌리죠. 더 많이 뿌릴걸요, 거기는? 그럼 정보가 더 많으니까. 전 세계로 뿌릴 겁니다. 약간 우리나라의 TDF 운용 방식이랑 미국의 TDF 운용 방식의 그 갭 차이가 그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알고 물어본 거예요? 오, 왜? 아주 고급 질문이. 아니 그 미국이라는 시장은 투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전혀 그 생각 잘못된 거예요. 아 진짜요?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투자를 다 잘할 것 같잖아요. 알고 우리처럼 이 정도로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도 TDF가 디폴트 옵션이라면서요. 그럼 그거는 그 미국 사람들이 예금은 거의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도화까지 잘 돼 있는 거고. 일단 오해가 있는 건 미국은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제도 환경이 잘 돼 있다는 거고, 개개인으로 봤을 때 투자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 그래요? 네,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 제도 자체가 정말 가만히 있어 투자가 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이유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근데 금융 교육을 우리나라만 거의 안 받는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막 듣잖아요. 아, 네. 뭐예요?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도요, 여전히 대다수는 이상하게 하거나 제대로 안 해요. 진짜? 의외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저런 디폴트 옵션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잘한다가 아니라 거기도 모른다고요. 우린 더 모르는 게 문제지만 우린 더 심각하지만 거기라고 다 각자 스마트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간접 투자가 엄청 많이 발달했습니다. 약간 일상에 별거 아니라는 듯이 스며들게 만든 그 환경이 좋다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난 뭐 연금 담임 투자되고 있어. 하지만 내가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는 못해.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제 되게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아니라 요런 차이. 요런 차이. 결국 제가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연금 트세요 막 이렇게 하는 얘기는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안 하더라도, 관심이 없더라도, 가만히 두더라도 그런 솔루션 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펀드는요, 놀라운 게 원래는 펀드가 메인이고 ETF가 약간 펀드 중에 상장된 일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어때요? ETF가 메인이고 일반 펀드가 약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오히려. 저는 소수만 아는 건 줄 알았는데요. 아, 진짜 그 정도군요. 그만큼 펀드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펀드 뒤에 보면요,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클래스라는 보수 체계를 말하는 건데, 여기 적혀 있는 알파벳의 종류에 따라서 보수 체계가 다릅니다. 근데 동일한 펀드예요. 그러니까 운용하는 사람은 펀드 매니저가 그냥 하나를 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품을 어떻게 살지 사는 사람들마다 비용 구조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상품이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이 펀드를 살 때,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살 때 선급을 많이 내고 저는 매달 조금씩 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저는 목돈 처음에 안 내고 매달 내는 걸 좀 많이 내고 싶어요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차는 똑같죠. 현대차 공장에서 그걸 맞춰가지고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펀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펀드인데 뒤에 있는 클래스가 다르다는 건 보수 체계만 다르다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수익률을 만들어요. 당연히. 하지만 다른 펀드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먼저 내고 비용을 적게 내겠다는 게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사람한테 유리하다 뭐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게 무슨 클래스죠? A 클래스입니다. 아, 반면에 나는 처음에 많이 안 내고 매달 내는 거를 많이 내겠습니다 한 게 C 클래스입니다. B는 없어요? B는 없어요. 그 왜 없는지는 묻지 말고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CE, 요거 뒤에 E 클래스는 인터넷. 그렇죠. 인터넷의 그 E입니다. 그래서 C-E는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온라인 클래스인 C. 그 다음에 CRE, 요거는요, 퇴직연금용 펀드를 말해요. 오. 그리고 밑에 있는 CE, 얘도 CE 클래스고, 근데 원래 P도 있잖아요. 그거는 연금저축. C-P는 연금저축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점 가서 살 거 아니잖아요. 온라인 살 거니까 항상 C-P, 얘를 사게 돼요. 이거 사면 돼요, 연금저축은. 근데 이제 퇴직연금에서 살 때는요, 뭐 C-R, 뭐 E 또는 C-RP, 뭐 C-RPE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메뉴에 뜨면 매수가 되는 거니까 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클래스 구분에 대한 것도 여기 보시면 돼요. 이게 오래된 영상이어가지고 지금 찾아보기 힘들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금운용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 배분 어디까지 왔는지 알겠죠? MMF를 지나, 금리형 ETF를 지나, TDF를 지나 자산 배분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산 배분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올해 3월 달에 만든 포트, 그리고 이게 5월 달에 만든 포트입니다. ETF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다양한 자산들을 뭐 종류를 여러 개로 나눠도 되고 하나씩 담아도 되죠. 비율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담는 것들을 말하고요. 요거는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봐봐요. TDF를 하면 다 해주잖아요. 전부 다 해주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려고? 일단 그렇죠. 첫 번째 수익률이 더 높아요. 과분상까지는 아니니까. 또 뭐겠어? 또? 굳이 우리가 이렇게 비중 조절도 해가고 리밸런싱도 하고 안에 있는 종목 피킹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이유. 뭔데요? 저는 내 돈 내 손. 자, 내 돈을 내 손으로 하는 것에 대한 자아실현. 이게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아마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 수강까지 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느끼기를 좋아해요. 원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주면 다 해주지만 내가 다 알아보고 하기를 원하는 그런 거 뭐가 있죠? 우리 삶에서? 요리하기? 맞네. 찰떡 같은 비유네. 찰떡 같은 비유네. 봐봐요. 우리는 외식을 하면 돈을 주면 요리 다 해주잖아요. 맛있게 해줘요, 심지어.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요리 학원을 다녀요? 내가 만든 것에 대한 뿌듯함? 그렇죠.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일단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 먹으면 비용이 절약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으로 하면 비용 절약이 되고 또 이제 자아실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것들 중에 자산 배분만큼은 내 돈은 내 손으로 하는 이 컨셉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ETF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들을 여러 곳에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지금은 제가 주기적으로 고민스쿨이라는 자체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요. 요렇게 만드는 거를 같이 해보는 그런 클래스를 하고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접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제가 옛날에 쓴 그 책 내용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자산 배분의 특징 바로 나오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막 빨간색이 많이 나오죠. 장이 좋았으니까 그런 걸 거고 5월 달에 한 거는 뭐 파란색이 막 중간중간 보이잖아요. 먼 미래에 시간이 지나면 쟤네들도 다 올라올 겁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마다 언제 오를지 모른다는 것뿐이죠. 자, 연금운용 5번째 전략입니다. 자, 다시 한번 MMF로 시작해서 금리형 ETF, TDF, 자산 배분, 그 다음에 시장 ETF로 온 겁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고 표준이 되는 거죠. 자, 시장 ETF를 사는 것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고, 시장에서 제일 큰 거, 제일 큰 대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아까부터 제일 큰 거를 그냥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왜요? 아, 수익률 좋아서? 아니죠. 그래프 각도. 아, 그래프 같은. 그러니까 지수만 해도 이 수익률 얼마예요? 45도. 45도. 그렇죠. 1년 수익률이 35%네요. 자, 미국 시장을 산 건데, 심지어 나스닥도 아니에요. S&P입니다. S&P 500을 사더라도, 자, 요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으니까, 미국의 우량한 기업 500개를 쭉 모으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도 함정 같은 건 좀 있어요. 왜냐면, 500개라고는 하지만요, 위에 있는 몇 개가 다 올리는 거긴 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몇 개를 사기 위해서, 이제, 보통은 요 ETF를 많이들 선호하시는 거죠. 게다가 여기 이름 보면 특징적인 건 선물이라고 붙어 있지 않죠? 여기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에 선물이 붙어 있는 거는 IRP에서 매수가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의미겠어요? 과거에는 다 선물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지수 선물 사면 너무 쉽게 ETF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IRP에서 담을 수 없다는 것들 때문에 불편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없는 현물 ETF가 지금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요새 연금저축에서는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 IRP에서 시장지수 담으실 때는요, 현물 ETF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연금에서도 현물 ETF 담으면 안 돼요? 돼요. 이거 그때 그 김남기 대표님이 현물이 어쨌든 좋다고 했잖아요. 맞죠. 현물이 좋습니다. 그만큼 운용사에서 고생스럽긴 한데 500개를 다 사야 되잖아요. 고생스럽긴 한데 거기에서 오는 이제 비용적인 이점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타이거 미국 S&P 500 얘가 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4조예요, 4조. 우리나라 ETF 시장 진짜 많이 컸어요. ETF들이 이제 막 4조, 아까 9조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 부르는 건 저는 시가총액 1조 기준으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대기업을 이렇게 몇 개나 살 수 있는 만큼의 금액들이 이제 ETF에 모여있게 되었습니다. 참 ETF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5번째를 넘어서 6번째까지 왔습니다. 6번째는 섹터 ETF입니다. 섹터 ETF. 거의 현금과 같은 MMF를 지나, 금리형 ETF를 지나, TDF를 지나, 자산 배분을 지나,
시장형 ETF를 지나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더 큰 게 뭐죠? 섹터 ETF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테마 ETF와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테마 ETF와 섹터 ETF는 엄연히 좀 달라요. 저는 테마 ETF는 훨씬 좀 짧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는. 하지만 섹터라는 건 뭐 긱스, 윅스 이런 데서 이미 이렇게 정해놓은 되게 무르익은 산업 구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식만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ETF보다 기대 수익률이 크죠. 시장은 500개 담았잖아요. 얘네들은 많이 담아봤자 뭐 50개, 100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기대 수익률이 당연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운용 방법은 이런 섹터 ETF를 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삼성그룹 골라 담거나 2차 전지를 담거나 반도체를 담거나 IT를 담거나 자동차를 담거나 고배당주를 담거나 소부장, 화장품, 로봇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자,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주식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이거 못 사요. 이거 그냥 얘기만 듣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얘기만 듣고 정말 공부 안 하고 살 거면 그거는 S&P 500을 사야 되는 거고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그 무지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로 사도 되는 거는 지금 앞까지고요. 여기서부터는 주식 100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식 공부 한 사람만 살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인 거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내가 갖고 싶은 ETF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이미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 투자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사면 되죠. 아마 S&P 500 또는 금리형 ETF 사도라고 해도 안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연금 운용이니까 연금에서 운용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장기적인 내가 좋아하는 섹터가 있다면 매수를 하면 될 것이고 또는 여기 연금 계좌 안에서 이 섹터가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 이렇게 했다가 수익 뭐 실현한 다음에 바꾸고 그런 정도의 장기적인 이렇게 바꿔주는 정도의 관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게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자, 섹터 ETF.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기 쭉 보기만 해도 벌써 갖고 싶은 건 몇 개 보이잖아요. 자, 그런 것도 시간을 충분히 들여놓고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은 연금 계좌에서도 운영을 하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 투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 웬만하면 알잖아요. 아니 이게 스스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섹터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럼 차라리 연금에서 똑같이 하고 조금 더 길게 보는 섹터를 담으면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지금은 음식료가 좋을 것 같아. 이제 반도체는 살짝 갈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음식료 사면 되겠죠? 근데 음식료가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오래 본다면 항공우주 쪽이 좋을 것 같아. 메타버스 쪽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ISA 계좌에서 반도체에 있던 걸 이제 음식료로 갈아타야 될 것이고 연금 계좌 속에서는 항공우주나 메타버스 이런 걸 담겠죠. 완전히 취향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IRP가 또 따로 있는데 그거는 진짜 신경 안 쓰고 싶다. 이럴 때는 거기는 TDF 사두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본인이 선택을 하고자 하는 좀 장기적인 섹터가 있으시다면 연금 계좌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오. 자, 기대 수익률 기준이라고 했죠. 저는 항상 대부분의 투자에서 맨 끝에 뭘 두죠? 항상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큰 투자금? 잠깐만. 뭐였지? 그게 뭐야?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항상 가치 투자를 해야죠. 아. 봐봐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필요한가를 곰곰이 생각해봐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작은 투자금과 큰 수익률 또는 큰 투자금과 적당한 수익률. 근데 많은 경우에 뭘 선택하나요? 작은 투자금과 큰 수익률을 추구한다 했죠? 그건 레버리지를 끝으로 땡겨 쓰는 투자를 말하는데 그거는 우리랑 안 맞다고 했잖아요. 그건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큰 투자금, 적당한 수익률이에요. 큰 투자금은 큰 돈 없는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립식을 하는 거죠. 왜냐? 돈 없으면 모아야 되니까. 근데 모으고 나서 투자를 해라는 게 아니라 모으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적립식 투자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가장 기대 수익률 높은 투자는 가치 투자죠. 그래서 가치 투자가 끝입니다. 항상.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이 연금 계좌에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요.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액티브 펀드를 매수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근데 이게 지금 VIP밖에 없잖아요. VIP밖에 없어요? 가치 투자는. 저번에 막 타임폴리오 이런 자산 운용사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는 연금으로 안 내주는 거예요? 아니요, 있을 거예요. 거기도 수익률 정말 좋고 근데 성장주 투자도 많이들 다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선호는 성장주 투자보다 지금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투자들보다는 좀 더 저평가된 기업을 선별해서 매수를 하는 가치 투자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성향에 맞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생기면 사실 많이 소개드리고 싶고 하거든요. 너무 없어요. 다 사모펀드로 가 있고 아쉽습니다. 그래도 VIP 한국형 가치 투자 증권 자투자 신탁, 자 요거는 펀드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있으니까 항상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죠. 여기도 CE 클래스, AE 클래스 이제 알겠죠? CPEE 어렵죠? 이게 퇴직연금 펀드입니다. 그 다음에 CPE 연금저축용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내가 들어가서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A 클래스 사면 되겠네. A 클래스 근데 뭐라고요? E가 없다. 이거 사면 돼요, 안 돼요? 나중에 안 된다면서요? 이런 아니 먼저 내고 나중에 안 된다면서요. 어떤 함정에 빠졌나요? AE 클래스를 사야죠. 그러니까 E가 없다고요. 그러면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위에 있네? 수익률 차이 보여요? 자, 보통 펀드의 판매 보수라는 게 있거든요. 펀드의 보수는 여러 가지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판매 보수라는 게 좀 큰 친구예요. 판매 보수가 여기 이 붙어 있는 이 온라인용 펀드가 안 붙어 있는 이런 일반용 오프라인 펀드라고 부르죠. 이거는 걸어가지고 사는 거 말이에요. 이것보다 얼마 정도 낮을 것 같아요? 판매 보수가? 10분의 1? 아, 10분의 그렇게 너무 박이쪽으로 후려치면 답이 절반입니다. 절반입니다. 절반 낮아요. 즉 되게 웃긴 게 내가 스마트폰으로 쉽게 살 수 있는 걸 내가 더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걸어가면 2배 비싼 판매 보수를 내게 된다니까요. 근데 저 숫자 2는 뭐예요? 숫자 2, 이건 퇴직연금용 펀드입니다. 의미 별로 둘 필요 없어요. C-PE, 요게 이제 연금용이라 했잖아요. 퇴직연금용으로 가면 C-PE, C-RE, C-PR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너무 해기망측하게 바뀌는 게 다 퇴직연금용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연금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치 투자. 이게 기대 수익률 가장 높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뭐 샀는지 모르겠는데 VIP 사긴 했었는데 IRP에서요? 응,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클래스? 아니 근데 고민할 게 없죠.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온라인에서 퇴직연금용으로 산다면 이미 매수가 됐다는 거. CPE? CPEE. EE? 요거 IRP용이죠. 퇴직연금용이라는 건 IRP용이니까. 자, 2랑 우리는 구별할 수 있죠. 자, C-PEE. 아시는 분 아시죠? 네, 이 클래스를 사신 겁니다. 안 봐도 이제 맞출 수 있죠. 왜냐면 IRP는 그거밖에 매수가 안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 연금 계좌에서 어떤 운용을 할 것인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거라고 예상을 하셨겠지만 엄청 심플해 가지고 왔죠. 지금 막 뭐 6대4 이런 건 가지고 오지도 않았어요. 거기까지 바라지 않아요. 적어도 이 연금 시리즈는 연금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봐야 할 영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연금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포트폴리오 얘기하면 떠나요. 나 저거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거 봐봐요. 진짜 어려운 거 있어요? 이건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마음가짐의 문제이지. 이거는 과정이 어려워서 못한다 이런 거는 진짜 없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디지털 시대 잘 돼 있는 시기이고 보수도 낮고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연금 시리즈 7번째 시간 연금 운용 이걸로 끝냅니다. 자, 1번 뭘 해도 좋으니 제발 현금으로만 두지 말자. 왜냐? 사람들이 현금으로 두는 거 외에는 엄청난 투자를 생각해요. 저 아직 투자는 마음이 좀 그러지 말고 그 사이에 MF도 있고 금리형 ETF도 있으니까 TDF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현금으로 두고 기다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놀랄 정도로 다 현금이라니까요. 두 번째, 제발 예금 그만하자. 자, 예금이 좋은 시기도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열어보게 되면 금리형 ETF만큼의 금리도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기간에 대한 약속을 다 해가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나중에 달라지면 그때 가서 하면 되고요. 지금은 예금할 필요 없어요. 예금을 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거 공부 안 하겠다는 강한 의지예요. 그거는. 저 그냥 예금만 할 거예요. 딴 거 잘 모르겠고 금리 더 높은 거 있겠지. 근데 저는 예금만 할 거예요. 이 정도의 진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고 예금만 할 필요는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산 배분, TDF 같은 장기 안정성 높은 자산이 투자 방법이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꼭 맞춰야 되는 섹터 투자, 그런 투자를 안 가도 자산 배분 전략 또는 TDF 같은 거는 장기 안정성 정말 높여놓은 초장기 투자에 걸맞는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운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4번. 투자에 관심을 가질수록 주식 자산으로 넘어가자. 점점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연적으로 넘어가게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사신다고 해도요. 기간이라는 것을 받쳐주게 되면 우리가 다룰 수 있어지고 충분히 적립식으로 또 투자를 할 때는 정말 리스크 관리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익히고 느끼게 된다면 점점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5번째, 뭘 해도 30년 넘게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노후는 따뜻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MMF만 계속 해도 그리고 열심히 부어도 금리형 ETF 열심히 하고 또는 TDF만 뭐 섹터 ETF를 하든 뭘 하든 오늘 말씀드린 그 어떤 걸 하든 진짜 거기에 여러분들이 30년 넘게 노후가 될 때까지 얼마가 되었든 지속적으로 붙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노후는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연금 시리즈의 목적은 그겁니다. 뭘 해야 되나요? 답은 뭐예요? 뭘 해도 제발 해주세요. 왜냐? 하면 됩니다. 하면 뭘 해도 괜찮으니까. 자, 오늘 운용에 대한 것들 쭉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었나요? 네, 아무 생각이 없군요. 아니요. 저 약간 되게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뭐 없네? 아니 뭐 없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 약간 오늘 이거 얘기 들으면 상품 뭐 살지 짜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뭘로 할 거예요? 뭐요? 뭘로 저요? 정했어요? 일단 30%는 저 연금 저축 연다고 했나요? 네. 여기서도 그것도 말씀드려야겠구나. 자, IRP와 연저의 차이 중에 하나는 IRP는 안전자산 30% 채우고 위험자산 70%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요. 연저는 위험자산 100%가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IRP를 가지고 계신 깻님 입장에서는 안전자산 30% 채우지라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이제 연저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자, 깻님의 선택은 깻님의 초이스. 두둥. 근데 약간 보면서 시장만 100% 투자하기에는 성이 안 찬다? 성이 안 찬다기보다는 시장만 100% 투자하는 게 이제 약간 투자 같지가 않다 해야 되나?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너무 예측 가능하고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실제로도 약간 그렇기는 해요. 하지만 이 투자자의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조금 있는 거죠. 섹터 ETF 정도는 골라가지고 내가 산업 정도는 그래도 공부한 만큼 반영해가지고 수익률을 연결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럼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 세팅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왜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준비가 됐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한번 섹터 ETF를 해볼까요? 그래요? 자, 깻님의 초이스는 섹터 ETF. 섹터 ETF를 분산해도 돼요? 그렇죠. 분산하는 게 좋죠. 섹터 ETF 여러 개 골라가지고 자 5개 이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산업 중에 원하는 걸 골라가지고 그걸로 ETF 포트를 대략적으로 짜보는 것, 그것도 한번 봅시다. 제가 그 섹터별 분류해가지고 ETF 구분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거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나요? 깻님의 그 다음 선택은? 지금 IRP를 해지하고 연저를 열어서 공부를 한다. 잠깐만. 현금으로 두지 않는다. 돈을 뭐 넣어야지 현금이죠. 얼마 넣을 건데요? IRP에서 이전이 아니잖아요. 이전이 아니 해지니까 이거는. 지금 IRP에 들어있는 그 금액을 그대로 이전해서. 그거 얼마 되지도 않더만. 100만 원 아니에요? 100만 원? 100만 원 푼돈. 보자. 깻님 정도면 그래도 올해. 더 넣으란 소리였어요? 응. 지금 깻님의 더 넣을 돈 없는데? 세액공제 한도 얼마 남아있죠? 봐봐요. 올해 저거 만약에 저 해지해요. 세액공제 한도 올해 거 900만 원 남아있잖아요. 네. 그 중에 저기 IRP 해지하고 연저에다 그냥 통째로 만약에 넣는다. 얼마 정도 돼요? 100 얼마? 100, 그러니까 150 해볼게요. 자, 750 남죠? 네. 750만 원을 지금 이제 넣어야 되는 기간이 8, 9, 10, 11, 12 5개월이잖아요. 네. 한 달에 얼마씩? 150만 원씩 넣어야 되나요? 너무 많나요? 응. 너무 많으니까 그럼 절충해봐요.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차피 세액공제 범위 내니까. 저 다 넣어야 돼요? 아니요, 꽉 채울 필요는 없죠. 최대치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뭐 연말정산 폭탄 나올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그 연말정산의 이 중요성을 알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세액공제 결과를 보면서 이만큼 내가 세금을 절약했구나.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테니까. 150 너무 큰데? 한 달에 150 너무 150? 크니까 한 50 어때요? 50? 와 대박이다. 진짜 발전했다. 한 달에 5만 원씩 넣었었는데. 5만 원씩 넣어가지고 노후가 바뀌지 않아요.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 그렇군. 당시에. 그러면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자, IRP 해지, 그다음에 연저 오픈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아닌가?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돈을 넣는다. 일단 150 입금하고 그다음에 자동이체 월 얼마? 이거 정해야 돼요? 저 아직 그게 안 됐나 봐요. 설득이 안 됐나 봐요. 아까워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뭐라도 지금 해보려고. 월 20, 월 20은 괜찮아요? 월 20은 괜찮아요. 월 20 하다가 연말 즈음에 가서 진짜 연금 영상 또 찍으면서 연말 즈음에 뭐라도 수익 실현하든지 해가지고 나머지 채워놓는 걸로. 나머지 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1년 안에만 하면 똑같기 때문에 11월 30일만 아니면 되거든요. 자, 월 20으로 자동이체 거는 것까지 한 다음에 자, 네 번째는 뭐죠? 이제? 현금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섹터 ETF 고르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뭐 해놔야 돼요? 금리형 ETF. 그렇죠. 그 돈으로 전부 금리형 ETF 매수해놓는 거예요. 바이. 그 다음에 5번이 공부. 그쵸. 섹터 공부입니다. 자, 육개님 해야 될 5가지. 저 재밌겠다. 그러니까 잘 해줘요. 잘 하라는 것도 잘하잖아요. 맞아요. 잘하죠. 그러니까 50에서 예스 안 했지. 못 지킬 것 같으니 그거 저랑 비슷하네요. 못 지킬 약속은 하지 않는 거. 저거 잘 따라해 주시고요. 다음 컨텐츠는 너무 주식형으로 흐르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근데 기본적인 건 해보자고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보면 되죠. 그쵸. 긱스 기준으로 제가 섹터들 나눠가지고 공부해보는 ETF들 뭐뭐 있는지 이렇게 섹터별로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금운용 컨텐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랐고요. 그거 말해요. 그러면 댓글에 1번부터 7번 중에 어떤 식으로 포트 짜는 거 해보고 싶은지 오, 많은 댓글 선정해가지고 섹터랑 그걸 같이 한다고. 진짜 유튜버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제가 방법 7번까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기 쉬운 이렇게 난이도 순서대로 7가지의 투자 방법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고 가장 내가 스스로 한다면 선택하고 싶은 것에 번호를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 컨텐츠 만들 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